네, 청취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진짜 안보 12월 23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평안의 토크의 정우식이고요. 오늘도 변함없이 김광진 의원님 또 김종대 의원님 함께 자리하고 계십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까지 좀 비가 오다 오늘 갑자기 기온이 많이 떨어졌어요. 눈이 오네요. 예, 뭐 눈발도 좀 날리기도 하고, 예. 주변에 감기 걸리신 분들 많이 계시죠? 예, 요즘 뭐 온 국민이 감기 걸리고 뭐 그 또 동물들도 걸리고 슬픈 나라입니다. 네. 제 막내놈의 그 어린이집 다니는데 일단 애가 하나 감기에 걸리면 그 집안은 이제 초비상 아닙니까? 네, 애들도 또 여러 명 있는 집은 또 감기 옮길까봐 그렇기도 하고 또 어린이집 보내기도 굉장히 미안하고 맞벌이 부부들은 또 딱히 또 다른데 맡길 데도 없고 막 이런 어떤 상황인데 이제 내일 또 이제 우리가 촛불 집회를 앞두고 있는데 또 내일 또 이제 기온이 많이 떨어질 것 같아요. 아 걱정해. 예. 요즘 김종대 의원께서 집회가 뭐 일상이 많이 바뀌셨다면서요? 이 촛불 집회 시작하면서.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없던 습관이 생겼죠. 예. 그 옛날에는 눈 뜨면은 일단 뉴스 채널을 보고 오늘 주요 뉴스가 뭔가 이랬거든요. 네. 요즘은 일기예보를 먼저 봐요. 오늘 얼마나 추운가. 예. 혹시 비 오나. 네. 예. 아니, 밖에서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없던 습관이 새로 생겼어요. 그러니까 원내에 진출하셨는데 계속 왜 원밖에 계신 거예요? 뭐 다시지 않습니까? 이게 탄핵 국면에서 예. 뭐 사무실에 있을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네. 특히 이 진보 정당이 거의 길바닥에서 아스팔트 정치란 건데 네. 배운 거는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밖에서 보는 정치가 또 다르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가결이 되고 좀 요즘 좋아졌거든요. 네. 그 다시 일상을 회복했는데 그래도 그 습관이 남더라고요. 네. 또 이제 내일 촛불 집회가 상당히 이제 강추위에서 치러지면 정말 걱정입니다. 예. 예, 그 광장의 감기도 무서워요. 그렇죠. 예, 네. 거기서 걸리면 꽤 무섭습니다. 네. 그 예전에는 감기가 병원에 안 가면 일주일, 병원 가면 뭐 7일 이런다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은 한 달씩, 두 저는 달씩 한 막 달 이렇게 알았어요. 가는 것 같아요. 네. 예. 병이 낫지를 않아요. 낫질 않아요. 아주 질깁니다. 그러니까 탄핵까지 가고 박근혜 퇴진시키기가 얼마나 질긴지 저 이 국가의 병균들이 예. 정말 질겨 터지다. 네. 그나저나 저 조류독감은 저렇게 수천만 마리를 죽이는 것밖에 그러니까요. 방법이 없어요. 난 진짜 저 볼 때마다 대한민국의 과학 문명이 저거밖에 네. 안 된가. 역시 이번에도 가장 방역에 실패한 나라가 우리가 됐습니다. 지금 일본이 우리보다 규모가 큰데도 살처분이 50만 마리밖에 안 되는데 네. 우린 2천만 마리에 지금 육박하고 있죠. 그리고 어제 그 당에서 이제 현장에 그 나갔다가 들어와 가지고 놀라운 소식을 전하는데 네. 우리 국방부가 그 전국 각지에서 살처분하면서 농가 쪽에 엄청난 인력 부족 사태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네. 근데 지원을 못 하겠다는 겁니다. 왜 그러죠? 대민 지원을. 장병들 스트레스 때문이래요. 어. 여기 가서 잘못해가지고 감염이라도 되면 네. 뭐 이러면서 지원을 거부했다는 이야기들을 곳곳에서 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인 것 같아요. 저도 아직 확인 중에 있습니다만은 군에서 그 대민 지원이라는 거는 방역과 관계 없는 분야 이런 데 지원이지 네. 실제 가장 인력이 필요한 부분은 지원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네. 맨날 국민 안전 얘기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얘기하는데 그러면 자원자라도 받아서 해야 네.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도 이건 참 굉장히 문제 있는 거 그러니까 이 아니에요. 나라가 지금 총체적으로 컨트롤 타워가 없어요. 책임지질 않아요. 지금 농림부 장관이 누군지도 모르겠고 어디 방송에 나와서 AI 대책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 사람조차도 없고 네. 진짜 심각한 일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이제 이런 일이 있을 때 그 군인에서 대민 지원하고 뭐 주민 통제라든지 주민들의 이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많이 있을 테니까 물품 같은 것도 수송도 많이 하고 이런 장면들을 TV에서 많이 봤었는데 뭐 다른 엄청난 뉴스들이 많이 있어서 뭐 그런 탓도 있겠습니다. 그런 모습을 일체 못 보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군에서 장병들의 스트레스를 이유로 네. 예, 이게 대민 지원을 좀 꺼리고 있는 이런 어떤 상황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런 어떤 닭 키우고 오리 키우는 이런 분들이 재산상의 손실도 많이 있겠지만 이런 분들이 이런 현실 또 뉴스를 접하게 되면 도대체 국가란 무엇인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하게 될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다시 이제 이분들이 제기하는 데 있어서 심리적인 또 고통을 가중시키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걱정이 되네요.
우리가 안보 걱정할 때 많이 있습니다만 이런 보건 안보, 방역 안보 이런 것들도 정말 중점적 아니, 이게 안보가 문제인데 아니면 김장수 주중대사가 청문회에 나와서 뭐라 그랬냐. 그 세월호 문제는 대통령한테 보고하고 그날 오후부터 자기는 안보 문제에 집중했다. 그러니까요. 손 뗐다 이겁니다. 자기는 컨트롤 타워가 아니니까. 그러면 세월호 참사는 안보가 아니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 얘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민주화되고 그 전까지는 이제 국가 안보니 군사 안보니 오로지 이제 그쪽으로만 초점을 맞추다가 민주화가 되고 또 이게 사회가 발전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이 위험 또 이제 안보를 위협하는 요인들이 다양화되니까 그래서 뭐 참여정부 때나 이럴 때 많이 만든 개념이 포괄안보, 유엔에서도 인간안보를 굉장히 오랫동안 강조를 했는데 유엔 사무총장까지 배치했다는 나라에서 안보는 오로지 북한만 상대하는 거고 안보는 오로지 군사 분야만 뭐 대상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참으로 좀 안타까운 그런 현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세월호 참사가 나고 국민안전처를 만들었는데 지금 그 뒤에 이어지는 이런 방역의 문제라든가 보면은 더 허술해졌거든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는 국민안전처에서 그런 거 이제 그 방역이건 어떤 사고건 맞고 청와대는 안보를 하는 데다. 그러면 국민안전처는 안보부서가 아니란 얘기예요. 이 얘기는. 그리고 그런 얘기를 이 나라의 최고 안보의 컨트롤 타워에 있었던 중요직위에 있었던 분이 TV에 나가 전 국민한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보 개념은 일단 뭐 휴전선만 잘 지키면 다 성공하는 안보예요. 그러다가 요즘 테러가 일어난다고 지난 총선 때 뭐 갑자기 총선 기간 중에 북한이 뭐 테러를 한다는 얘기를 해가지고 온 나라가 긴장하고 군경이 쫙 깔렸습니다. 모든 관공서에 비상 그 방호 대책이 들어가고. 근데 보십시오. 수험생 한 명한테 뚫렸잖아요. 그래가지고 가서 컴퓨터에 자기를 합격자로 넣어버리잖아. 아니 아무리 지켜도 한 명한테 더 잘 뚫려 오히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가짜 안보, 우리 프로그램의 반대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의 이 안보라는 건 뭐냐면은 하나의 국가의 자기들의 어떤 그 위신과 그다음에 어떤 국가의 정치 체제가 유지되면 그것으로서 끝나는 안보예요. 밑에서 국민들이 죽든 살든 또 무슨 피해를 입든 말든 이런 것들이 왜 안보에 안 들어가는 겁니까? 이 자체가 안보가 아니라면 뭐가 안보냐? 그렇죠. 그래서 헌재가 빨리 좀 결정을 내려가지고 전국을 안정하고 정상적인 지도부를 좀 구성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조기 대선이 오는데 정의당은 대선 주자가 있습니까? 부끄럽게도 저희가 사람이 많지 않아서 당을 이끌어가는 선장들이다 보니까 작은 조각배를 못 띄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앞에 암초가 득실되는 위험한 바다가 있으면 큰 배는 못 가는 거예요. 그게 당입니다. 그래서 당 자체는 자유로운 상상력이 나오는 집단이 아니에요. 관리 집단이죠. 그럼 그걸 누가 해주냐? 외곽에 당직이 없는 대선 후보들이 해주는 겁니다. 이재명, 문재인 등등 또 안희정 등등 저기 그 어떤 외곽에 있는 사람들이지 중앙당에 당직은 없는 사람들이라고요. 책임질 일이 없고 자신의 미래 권력으로서 자유로운 상상력을 내놓으니까 이번 탄핵 정국에 민주당이 잘한 게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그 사람들이 비전을 제시해서 당 지지율을 끌어올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선순환 구조가 되잖아요. 그게 참 이제 우리가 갖지 못한 그 어떤 큰 당이 갖고 있는 완생 정당으로서의 그 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부끄럽지만 정의당은 그런 점에서 미생 정당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런데 사람을 풀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탄핵 정국에서 밤낮을 안 가리고 국회와 광장을 가리지 않고 제일 많은 그 희생을 하고 노력을 많이 한 건 누가 뭐래도 원내에선 정의당이에요. 누가 뭐래도. 저의 동의를 너무 받으시려고 하지 마시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당 지지율이 지금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대부분 민주당 또 대선 후보 이런 데로 쏠려간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또 한 번 미생정당의 어떤 그 쓰라림이라고나 할까 이런 걸 확인해 가고 있단 말이죠. 물론 이거는 곧 해소됩니다. 우리도 대책을 세우니까. 그러나 이제 촛불의 민심은 뭐냐 하면은 이 촛불의 광장의 에너지를 담을 수 있는 비전과 전략가를 정치가 좀 제대로 내놔라. 제대로 좀 그릇을 만들어봐라 해서 저희도 압력을 많이 받아요. 대선 준비 안 하고 뭐 하냐.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면은 박근혜를 끌어내리는 게 촛불의 완성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여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고 또 대항 권력을 제시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정치가 그럴 가능성이 있는 대로 아무래도 좀 지지율이 쏠리는 경향이 있고 저희는 호감도나 이 확장성은 이번에 많이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지지율로 구체화가 안 됐다는 건 매우 아픈 대목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대선 얘기가 나왔으니까 사실 오늘 좀 방송에서 좀 얘기를 나눴으면 하는 부분이 일단 뭐 예정했던 것보다 한 7, 8개월 빨리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일단 그렇게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많은 국민들이 박근혜 이후에 대선을 지금 지켜보고 있고 또 많은 요구들을 좀 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이 진짜 한번 방송에서 이 주요 대선 후보들의 통일외교 안보에 대한 인식, 정책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대선 전까지 쭉 이제 살펴봐야겠죠. 예, 그게 또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일 텐데. 근데 최근 그 한 주 동안 그 야권의 이제 이 선두 그룹에 있는 문재인 전 대표, 그다음에 이재명 성남시장 이분들의 통일외교 안보 관련 발언들이 좀 주목을 끌고 있어요. 네. 일단 재미난 게 문재인 전 대표가 뭐 도올 김용옥 선생과의 인터뷰였나요? 예. 예, 그리고 또 이제 외신 기자회견에서도 북한 먼저 갈래? 미국 먼저 갈래?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주저하지 않고 난 북한부터 가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그리고 마치 이제 그거에 대한 차별성을 갖다가 한번 보여주겠다고 나는 다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진짜 보수를 자처하는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에는 왜 북한부터 가냐? 미국부터 먼저 가야 된다. 동맹국인. 미국부터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우리 김광지 의원께서. 그러니까 개별 발언을 평가하기 전에 네. 일단 사실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기 대선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화된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어느 누구도 대선이라고 하는 것, 선거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를 주저하고 있어요. 네. 사실 각각의 후보군들도 제대로 검증받거나 평가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 초래돼 있고 네. 당내에서도 뭐 저희 당 같은 경우만 해도 당원 당규상 대선 1년 전, 그러니까 원래 원칙으로 하면 12월 19일까지는 대선 룰 세팅을 끝내도록 돼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것도 당에서 지금 경선 룰 만든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 촛불 전국에 무슨 소리냐라고 하니까 그조차도 논의도 못 하고 있고. 약간씩 이야기는 나오던데. 네, 근데 이제 상황이 그러니까 살짝씩은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지금 당원 당규 위반하고 있는 거죠. 네. 룰이 끝나야 되는 거죠. 12월 19일까지. 근데 그리고 또 막상 이제 그 저희가 보기엔 3월 정도에 판결을 내릴 거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3월에 판결을 내리면 끝나자마자 60일간 선거인데 당내 경선이라고 하는 것도 할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이 안 되고 3월까지 경선을 할 수가 없으니까 네. 3월 안에는 일단 판결이 나야 경선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경선을 한 달 하고 한 달 법정 선거 운동을 하고 네.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뭐 다른 당과의 단일화니 뭐니 이런 것들은 논의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 초래되죠. 그거 참 걱정되네요. 그러면 그래서- 물리적 준비가 매우 곤란한 네.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어쨌든 닥쳐온 현실이기 때문에 조기 대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네. 그리고 박근혜라고 하는 사람을 끌어내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음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이냐라고 하는 고민들을 더 깊게 하는 것도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제는 국민들이 앞으로의 정권 그리고 다음 선거 대선이라고 하는 것을 논의하는 것에 대해서 네. 쟤들이 촛불 민심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 라고 하는 인식들을 이제 좀 전환시켜 주셨으면 좋겠다. 이미 그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라고 하는 예, 부탁의 예. 말씀을 드리고 또 진짜로 그 캐비넷 문제가 뭐 터지면서 네. 이 박근혜 대통령은 키친 캐비넷이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고 문재인 대표가 섀도우 캐비넷 얘기를 하니까 네. 어떤 사람은 그 두 개를 똑같은 것처럼 막 이렇게 비난하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네. 실제로 원래는 대통령 선거 이번에는 12월 20일 날 있죠. 원래는 이제 1219에 있었다가 이번 네. 올해는 12월 20일 날이 예정된 것인데 취임은 2월 25일 정도에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원래대로라면. 예, 원래대로라면 그러면 2달 정도의 공백이 있죠. 그게 흔히 말하는 인수위원회 네. 시기인데 지금은 대통령이 거리된 상태에서 선거를 치른 거기 때문에 인수위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헌법에. 그래서 그렇죠. 예, 당일날 바로 취임을 하셔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총리를 어떻게 할지, 내각을 어떻게 구성할지, 뭐 이런 미래는. 것들을 혹은 사실은 이제 대통령 선거에 나갈 때
공약을 하지만 공약의 또 다수를 내가 맡아보니 예산적인 문제나 다른 부처의 현실적인 문제를 했을 때 인수위에서 이제 공약들이 좀 조정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시기도 불가능한 거예요. 네. 바로 공약 자체가 실제 실행 집행되는 행정행위가 돼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지금 이 시기가 정말 중요한 시기다. 네. 그리고 정말 누구랑 함께 일할 것인가라고 하는 모습들을 저는 이제 각자의 정당들이 이제는 이 문제를 떠나서도 앞으로 5년 후 혹은 뭐 4년 후가 됐든 이런 선거 기간에도 이제는 우리도 섀도우 캐비넷이라고 하는 것들을 네. 국민들한테 보여주면서 정치를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거는 네. 아주 중요한 말씀이신 것 하여튼 같아요. 그렇게 예. 서두를 이제 말씀드리고요. 네. 미국 먼저 가냐, 뭐 북한 먼저 가냐 이것은 약간의 용어는 와전된 것은 있습니다. 예. 전체 풀 센텐스로 보면 이제 외신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표가 말씀하신 건 미국은 우선순위가 아니다라고 하는 뜻에서가 아니고 네네. 북한이라고 하는 것도 왜 선택지가 될 수 없느냐. 네. 나도 충분히 상황이 초래되고 남북이라고 하는 것의 관계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대상자로서 네. 북한을 먼저 갈 수도 있다라고 네. 하는 그 의지의 표현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게 이제 한 줄의 야마로 나올 네. 때는 미국은 안 가고 북한부터 무조건 간다라고 하는 것으로 조금 와전됐죠. 네. 네. 그러니까 북한을 먼저 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네. 네. 이렇게 얘기한 게 북한에 먼저 가겠다로 네. 비약이 됐다. 네. 이 말씀이신데요. 사실은 이런 질문에 대선 후보가 답하는 것은 그 자체로 리스크가 매우 큽니다. 그렇죠. 예. 미국과 북한 문제를 어떤 선택하듯이 그 질문을 하고 그 프레임에서 답변이 나온다면 어떤 답변이 나와도 문제예요. 그것은 사실은 그 애들한테 엄마가 더 좋으냐 아빠가 더 좋으냐 또는 국제 정치에서 미국이 더 좋으냐 중국이 더 좋으냐 네. 이런 식의 그 질문들인데 그런 프레임을 만들 필요가 없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이왕 그렇게 전달이 됐다면 그렇다면은 제 생각에는 빨리 외교 안보에 대한 어떤 본인의 그 비전이랄까 청사진을 빨리 제시해야 될 겁니다. 네. 자꾸 이런 게 주가 되면은 굉장히 위험해져요. 사실 지난 대선에서 우리가 민주당 그 문재인 대표 선거를 보면은 자기의 진의를 전달하기도 전에 이미 말려든 공간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게 뭐 NLL 또 그 전에 제재 강정마을 이런 것들이 쭉 이어지면서 결국 대선 전국에서 거기로부터 빠져나오는데 실패한 겁니다. 네. 그것이 보수의 결집으로 나타났고 세대 간의 투표 차이를 더 간격을 벌린 거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은 민주당이 매우 불리한 지형에 처하고 특히 이것만큼은 이 외교 안보만큼은 그래가지고 우리가 아픔을 겪은 전례가 경험이 너무 많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치밀해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약간의 어떤 그런 문제도 이왕이면 제 생각에는 어떤 개념을 먼저 만들고 그거에 입각해서 좀 설명하는 게 좋지 않을까. 네. 뭔가 단답형의 딱 답변을 이렇게 강요받는 듯한 모습에서는 사고가 경직되고 네. 다른 말을 할 수 없는 스스로 공간에 자기를 가둬버린단 말이죠. 네. 전략적이질 못하고 지혜롭지 못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대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좀 빨리 서둘러야 된다. 그리고 오늘 마침 문재인 캠프에서 네. 그 외교안보 그 비전 정책 발표가 있습니다. 오늘 예정돼 있네요. 오늘 예, 예정돼 예,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걸 발표하는데 여러 우여곡절이 많았다는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 네. 그런 만큼 조금 더 기존의 어떤 그 가졌던 그 외교안보관에다가 조금 더 상상력을 더 발휘해가지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네.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네. 더 늦추면은 오히려 다른 프레임에 발목이 잡혀서 상당히 그 고전할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한다. 네. 그러니까 저는 그 발언을 보고 좀 안타까웠던 것 중에 하나는 그분이 이제 참여정부 때 여러 가지 요직도 거치셨고 또 지난 대선 때 대통령 후보도 한번 나왔었고 그런 과정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떤 그 이제 한국의 이 외교 전략에 있어서 일종의 이것이 대중적으로 양자택일식으로 비칠 수 있는 것의 어떤 위험성 그리고 무책임성, 비현실성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좀 감수성이 아직 좀 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사실 대표적으로 북한을 먼저 가냐 미국을 먼저 가느냐 네. 이런 부분들은
그 상황과 조건 또 우리 외교 안보 전략에 따라서 그 우선순위를 갖다가는 그 상황에 맞게 조절해가는 문제인 것이지 지금 시점에서 어디를 먼저 가겠다 이렇게 발언하는 것은 이제 부적절하고 사실 까놓고 말씀드리면 비현실적입니다. 예, 한국 대통령이 미국을 먼저 방문하거나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먼저 방문하지 않은 상황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먼저 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역대 그런 정부도 없었습니다. 남북 관계를 굉장히 중시했던 김대중 정부, 그죠? 노무현 정부, 예, 이들 정부들은 기본적으로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 또 한미 관계의 선순환적인 발전을 추구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한국의 대북 레버리지는 그 이제 뭐라 그럴까 평화지향적인 협력지향적인 한미 공조 틀을 만들어야 이것이 이제 한국의 대북 가능권이 살아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간과된 상태에서 좀 서둘러 얘기를 한 것 같고. 그러니까 그리고 바로 그 또 잡았다는 듯이 또 이재명 시장이 문재인 대표는 이 외교안보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러면서 자기는 그러니까 먼저 하겠다. 이렇게 한게 보십시오. 이제 야권 후보들끼리 잘못된 프레임으로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이걸 제일 경계했었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이거는 우리한테 덕될 게 하나도 없어요. 범야권의 이익으로 봤을 때도 이거 정말 잘못된 논쟁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권 후보 진영에서 봐야 될 거는 자기의 매뉴얼로 나의 프레임으로 싸워야죠. 근데 왜 이런 문제가 의제가 되느냐? 또 사실은 이 팟캐스트에서 이걸 또 이야기한다는 자체도 그런 면에서 거북스러운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떤 대북 정책의 우선순위를 부여하면서 이 한반도 문제 또 우리 안보 문제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하는 데는 이게 대선 공간에서 표출되는 어떤 그 양태가 있을 겁니다. 저는 주권의 문제가 가장 핵심이라고 봐요. 우리가 평화와 전쟁을 결심할 수 있는 나라인가. 한미일 정보보호협정이 체결되고 사드가 배치되고 이게 왜 우리한테 위기냐. 나중에 우리 결정권 우리의 어떤 주권이 이제 위기에 처한다는 거죠. 주권은 전쟁이냐 평화냐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예요. 핵심은 거기 있는 거죠. 예, 그거예요. 그런데 지금 점점 멀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면에서 우리가 안보의 당사자라는 걸 먼저 확인하면서 누가 뭐래도 동맹도 좋고 국제정치도 좋고 다 좋다. 그러나 문제는 생존의 문제인 것이고 우리가 그걸 결심할 수 있는 나라인가. 우리는 우리 운명을 개척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모아가면서 지금 여러 가지 어떤 안보에 있어가지고 그 위기의 본질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나는 이 대선 공간에서 이제 군사 주권을 확립한다든지 뭐라든지 이런 콘텐츠들이 그 밑에 정렬이 돼줘야 되는 거거든요. 문제를 제기하고 그래서 그 프레임으로 사람들이 들어오게 한 다음에 그에 맞는 그 콘텐츠들로 쭉 이렇게 채워주는 좀 이런 기획력이 아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그 당사자들 입장에서도 본인들이 예정됐던 대선보다 지금 무려 7, 8개월 앞서서 이게 이루어지고 또 기자들이나 언론에서는 자꾸 이제 국민들한테 뭔가 이렇게 야만 하나 뽑아서 뭐 하나 전달해 줄까 이런 쪽에 이제 좀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당장 이것이 생산적인 논의와는 거리가 멀게 전개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전 대표도 이재명 시장에도 이제 본격적으로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고 관련된 정책 공약이 발표가 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구체적인 발언이 나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봐야겠습니다만 일단 첫 단추를 깨는 게 조금 불안해 보인다. 좀 아쉽다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반면에 이제 최근에 이재명 시장의 사드 관련된 발언. 그것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중앙일보와 인터뷰였습니다. 그런데 사드 배치가 거의 기정사실화된 거 아닌가라는 전제로 나중에 이제 한국형 미사일 방어가 KAMD가 개발이 되면 그때 그 사드 배치한 거를 다시 철수시키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요지의 인터뷰였습니다. 그리고 그게 문제가 되니까 또 페이스북에 해명글을 올렸는데 여전히 같은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우선 사드 배치를 마치 기정사실화하고 수용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준 거는 이재명 시장이 그 전에 본인의 입으로 했던 것과 모순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성주 내려갔지 않습니까? 그 앞에서 그 많은 주민들에게 약속을 했잖아요. 끝까지 같이 하기로 했고 사드를 반대하기로 했고 또 그래서 이런 어떤 지역의 주민들과 본인은 완전히 한 몸이라는 거를 본인이 스스로 확인해 준 거거든요. 그런데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한 게 본인이 했던 말하고 모순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배치가 돼도 나중에 철수하면 될 거 아니냐는 안이한 사고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네. 이게 네. 사실은 한국형 MD는 개발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네. 이 한국형 미사일 방어라는 그 자체의 신뢰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사드는 없어도 된다. 이런 논리는 없습니다. 네. 예, 제가 알기로 그런 논리는 존재하지 않아요. 네, 네. 한국형 MD는 어디까지나 제한적이에요. 네. 지금 우리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하고 있는 최고의 성능의 미사일 방어 무기가 철매라고 하는 요격 미사일인데 네. 이게 요격 고도가 15km입니다. 네. 패트리어트가 40km고 사드가 150km고 SM3는 500km예요. 그러면 이런 전략적인 공간에서 그 미사일 방어하는 거하고 이제 겨우 첫걸음 뗀 KAMD하고 15km짜리 아직 개발도 못했어. 네. 그런데 이걸 테스트하는 단계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세월에 KAMD가 돼서 사드가 없어도 된다. 네. 이 자체 가정이 비현실적이라는 거예요. 네. 너무 비현실적이고 그 다음에 사드가 배치되는 게 뭐 사드가 나그네입니까? 왔다가 들려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동북아의 안보 지형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한 배치는 하나의 배치 상황이 아니라 그게 구조를 만든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네.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이 이 사드 문제의 본질이지. 아, 우리가 사드가 배치돼가지고 어디 대한민국 동남권 한 귀퉁이 방어하면서 주한미군이 그곳에만 만족한다 그러면 사실 이 문제 생기지도 않았어요. 네. 그럼 사드는 그냥 쇳덩어리에 불과한 거예요. 네.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문제의 본질이 그게 아니잖아요. 네. 이 정치 군사적인 전략적인 문제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그러면 그것 때문에 반대한 건데, 뭐 들어와가지고 이따가 우리가 더 좋은 거 개발하면 그때 내보내면 된다. 이런 발상은 여태까지 사드 반대를 무언가 고민해서 한 게 아니라 네. 일부 촛불 시민이 있으니까 구호를 따라간다는 차원에서 그 수준에서 말씀해 오신 거 아니냐. 네. 이런 의혹을 지울 수가 없고 그만큼 인식이 박약하다는 건데 이런 건 정말 실망스러운 건데.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은 이제 사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방송에 여러 차례 다뤘습니다만 그 문제점에 대해서 날카롭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이제 인식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제 제가 추정컨대 그러면 사드에 대해서 이제 뭐 중앙일보하고 인터뷰에서 이제 반대하는 이유들을 쭉 설명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미 양국 정부는 이거에 대해서 계속 오히려 또 속도를 높여서 배치하겠다는 건데 그럼 막상 배치가 되면 어떡할 거냐? 여기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온 것 같아요. 네. 뭐 KAMD 발언도 나온 거고. 그러니까 언론에 나오는 것들이 다 너무 단정적으로만 글을 네. 써버리니까 그 네. 안에 숨어 있는 맥락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좀 국민들한테 호도되는 것이 있죠. 그리고 네. 국민들도 신문의 내용을 다 읽어보지 않고 제목으로 나오는 네, 것만 그렇죠. 가지고 이 사람 뭐 반대하더니 이제 와서는 사드는 필요한 것처럼 또 이러네. 네. 뭐 이제 이렇게 하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본인이 페이스북에 해명하셨던 네. 약간 좀 그 인터뷰 기사가 과도하게 나왔다라고 하는 것에서는 말씀하셨던 배치 자체가 전제됐을 때 네. 그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가정 말고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네, 네. 이 정부에서 다 해버리겠다는데 네. 이제 그럴 때 이제 이분이 제시한 게 예전에 저희 당의 김진표 의원도 이 제시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렇죠. 일단 부지를 한번 조건부로? 부지를 한번 만들어 놓고 훈련이 있거나 다른 상황이 초래될 때만 이동식으로 오는 것은 어떠냐라고 하는 이제 뭐 이 말씀을 하기도 그게 하고 얼마나 비현실적인 거는 제가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던 것 같고. 예, 근데 이제 어쨌든 뭔가 그 완전히 수용할 수는 없는 입장에서 그렇죠. 그래도 대안이라고 제시할 수 있을 만한 것을 고려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말들이 나온 것 같고 지금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이재명 시장의 지지율이 계속 올라가는 것이 누구보다 이제 야권에서는 참 중요한 일인데 같이 네, 성장해 네. 나가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은 김종도 의원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신만의 프레임이 있었을 때 가능한 거였거든요. 이재명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을 때. 네. 근데 결국은 최근의 모습들을 보면 약간 반문재인의 성향들이 그렇죠. 이제 있는 거예요. 네, 네. 문재인이 이렇게 하면 네. 원래 있었던 본인의 이재명스러움이 약간 주춤되면서 그럼 나는 이 방향인 거야. 네. 문재인이 북한 간다면 난 미국 간다. 문재인이 사드 사드. 철회할 수 있다 그러면 사드를 어떻게 철회하냐. 이제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사람들이 이재명에 기대했던 그 부분들이 많이 네, 상실될 네. 수 있겠다. 근데 네. 그게 2위 주자로서 어쩔 수 없는 이제 상황일 수도 있겠지만
시민들은 그걸 기대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문재인과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재명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 이재명스럽기 때문에 이재명을 지지하는 거니까 그 원칙을 잘 지켜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문재인에 대한 어떤 차별성 더 나가서 이제 반대 입장을 강조하면서 본인의 존재감을 드러내기보다는 아주 멋진 표현이세요. 이재명스러운 거.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호감을 가지고 지지를 해왔는데 이런 어떤 발언들 때문에 저 사람도 뭐 크게 다르지 않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어떤 인식을 가질 때 오히려 이제 많은 국민들이 또 등을 돌리게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김진표 의원 예전에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사드의 1개 포대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5개의 시스템이 있는 거고, 거기에 작전병과 기술용까지 합치면 한 50명 된 이제 규모가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또 가보셨잖아요. 거기에 이제 그 부지로 예정된 롯데 골프장. 거기에 사드를 갖다가 어디 한쪽에 창고에 갖다 놓다가 필요하면은 갖다가 훈련하고 유사시에 그걸 사용하고 이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갖다 놓으면 붙박이형이 되는 겁니다. 붙박이형이. 그죠? 레이더도 고정된 형태로 가고 그 레이더 앞에 전방 한 몇십 미터 앞에 이제 5개, 4개 이제 사드 발사대가 갖춰지는 것이고 그 옆에 이제 주의 통제 센터가 있는 것이고 이건 붙박이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게 훈련할 때 갖다 놓고 아니면 다시 운영차까지 갖다 놓고 이럴 수 있는 게 기본적으로 아니다. 이런 어떤 기본적인 그 팩트부터 좀 인식을 하면서 대책을 내놔도 늦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도 좀 아울러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 거고, 저는 그 이제 중앙일보 기사를 늦게 봤습니다만 밤에 갑자기 성주 국민들한테 전화가 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기를 딴 데 뒀다가 못 받았었는데 나중에 이제 다시 전화를 보니까 이재명 씨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이제 그분들이 굉장히 좀 상심이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시장이 내놓은 이제 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이제 그에 대해서 찬반 입장을 떠나서 그래도 유력한 대선 후보 중에 한 사람 중에 이제 이재명 시장이 이제 성주까지 가서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연설하면서 굉장히 많은 그 국민들이 마음의 위로를 받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런 어떤 발언 때문에 사족을 다듯이 불필요한 얘기를 하면서 또 많은 분들이 또 상심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섬세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는가. 그러나 뭐 이분들이야 본인이 여기서 계속 얘기를 하니까 욕을 먹든 칭찬을 들든 알아서 검증이 좀 되고 있는데 이번 주에 또 지지율 1위 했더라고요. 반기문 총장이. 그래요? 예. 다시 1위로 올라왔는데 도대체 그럼 반기문 총장은 군통수권자가 되면 어떻게 할 것 같은지 누가 알 수 있나요? 뭐 제가 옆에서 2년간 같이 바로 앞사무실이었어요. 뭐 봤는데 저는 반기문 총장이 대선에 출마한다는 그 자체가 걱정입니다. 그 자체가. 되고 안 되고 문제는 그 다음 문제고. 이거 우리가 아이들에게 너무 잘못된 메시지를 줍니다. 한평생 오로지 눈치만 보고 처신만 잘해도 대통령에 도전할 수 있구나. 이게 정말 무책임의 전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 참여정부 때 2004년으로 기억하는데 과거에 용산기지 이전 협정을 노태우 정부에서 한미 간에 합의각서를 맺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1990년에 합의각서입니다. 그런데 이 합의각서가 문제가 된 거예요. 뭔가 좀 우리가 용산기지 협상을 제대로 미국하고 하려고 그러니까 그게 발목을 잡는 겁니다. 그렇죠. 너무 굴욕적으로 기지 이전 비용이 누구 쪽 일차적으로 누구 쪽 부담이냐. 그러니까 먼저 제안한 쪽에서 부담하는 게 원칙인 것처럼 얘기가 되면서 그렇다고 한다면 최초의 합의가 1990년에 노태우 정부 때 반기문이 당시 북미 외교부 북미국장인데 북미국장. 이렇게 된 겁니다. 사연이. 이 잘못된 협정을 그 국방부가 머뭇거리니까 MOU로 맺어서 확인해달라 이렇게 미국의 요구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외교부가 나가야 돼요. 그래서 북미국장이 나가가지고 자기가 사인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국방부 외교부가 다 사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이건 완전히 국내법 위반이고 너무 굴욕적이에요. 그래가지고 용산기지 이전이 실제로는 안 되고 장기간 미뤄져 왔던 겁니다. 그러면은데 노무현 대통령 때 한미 간의 용산기지 이전 협상이 타결되는 진짜 새로운 협상이 되니까 과거에 이제 이 협정이 발목을 잡는 것이죠. 그래서 왜 이렇게 이때 잘못된 협정을 체결했느냐가 문제가 되니까 바로 청와대에 있는 외교보좌관이 당시 서명자거든. 그럴 때 그 반기문 그 당시 외교보좌관의 어떤 행태를 제가 옆에서 보니까 자기는 절대
위에서 시켜서 한 거지. 네. 내가 따질 수 있는 그 자리가 아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 총리 장관이 다 하라 그래서 난 가서 사인만 한 죄밖에 없다. 예. 이 얘기거든. 네네. 아니 그러니까 외교부의 북미 국장이잖아요. 자기가 네. 협상 당사자잖아요. 그리고 외교적으로 이거는 잘못된 협정이라 그러면은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위에서 시켜서 했지 내가 뭘 알고 했느냐 이런 말 할 때 저는 거의 기절할 뻔했다고. 네. 아니 저게 관료가 할 얘기냐는 거야 이게. 이와 유사하게 모든 문제를 그랬어요. 결국은 그 외교관 생활을 30년 넘게 했지만 네. 그런 태도 때문에 이뤄놓은 업적이 없다고. 일평생 승진만 한 거죠, 그냥. 승진만 했지 일평생 이뤄놓은 업적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어요. 예. 유엔 사무총장까지 간 것도 그렇게 간 거예요. 네. 그런데 그때 노 대통령하고 예컨대 아주 보수성이 강한 김희상 장군은 막 언성 높여가며 막 싸우기도 하고 네. 청와대 회의는 매일 토론회가 엉망이 됐다고. 찬반이 이래 외교안보에 네, 네. 동맹 자주파가 붙으면. 그렇게 선열이 낭자한 싸움터에서도 저는 반기문 보좌관이 대통령한테 소신 발언이나 직언을 하는 걸 단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네. 단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러면 회의가 끝나면은 이렇게 돌아오는데 그때 뭐냐 하면은 반기문 외교보좌관의 행태는 이거예요. 회의 때 왜 말 잘못했다가 찍히기라도 하면. 네. 그러다 리타이어 되면 잘리기라도 하면 항상 이 스트레스에 시달려 지냈다고. 그게 보좌관 생활이에요. 그 다음에 외교부 장관 가서도 이제 사실은 보니까 유엔 사무총장이 돼야 되는데 그럼 조지 부시 대통령한테 잘 보여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쪽하고 별도의 한 라인을 형성하고 중요한 정보가 라이스 국무장관하고 서로 오고 가는데 거기서 중요한 정보를 노무현 대통령한테 보고를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게 몇 번 들통이 나가지고 문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보면은 이 국내에서 또 해외에서 처신의 달인이 돼 있더라고요. 단 한 건도 자기 책임하에서 뭔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네. 그리고 책임질 일 같으면 그냥 서랍 안으로 넣어놓고 없었던 일로 하고 다 밀어놓기만 했다고. 이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서서 그 책임을 져야 되고 피해를 봐야 돼요. 수습하는 게 따로 있다고. 설거지는 한 적. 그럼 인사권자가 사람을 잘못 봤던 겁니까? 그러니까 참여정부 때 이제 여러 인사들 중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만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외교부 장관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 전에 했던 이제 서울대 교수 계셨던 유정관 장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제 그러면은 이제 외교비서관으로 있으면서 또 노무현 당시 대통령의 기질상, 예, 이렇게 눈치 보고 이렇게 출세 가도만 맞춰가려고 이런 사람보다는 소신 발언하고. 때로는 본인하고 맞짱 좀 뜨고 예, 이런 어떤 외교관이 북한을 만나든 미국을 만나든 중국을 만나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판단이 들 텐데 근데 어떻게 그런 반김을 위해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가지고 유엔 사무총장까지 장관도 시켜주고. 그러니까요. 이런 사람들이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유달리 자기 성향과 반대되는 사람들을 발탁해서 쓰고 네. 또 그러면서 자기한테 직언을 해주기도 또 바랬고 네. 실제로 그래서 성공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기문 장관 같은 경우가 그렇게 승승장구하고 갈 때 조금 참여정부에서 관리를 못했던 거는 역시 외교의 준비가 덜 돼 있었기 때문에 네. 예, 그 점에서는 참여정부 인재풀도 제한돼 있고 여러 가지 외교안보에 있어서는 DJ만큼 김대중 대통령만큼 준비가 네. 그렇게 잘 돼 있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의 그 공백을 활용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인사를 또 제대로 할 수 있는 이런 충분한 준비를 하려면은 DJ야 평생 통일운동, 통일을 연구해 왔고 이 준비된 외교 대통령으로서 이제 해왔다면은 그래서 지금 대선이 중요한 거예요. 네. 이번 대선에서 구호적 차원에서 뭐 사드 반대, 위안부 반대를 외치는 거는 네. 이거는 우리 같은 평의원들은 가능해요. 네. 근데 대선 주자들은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프레임을 만들고 개념을 내놓고 비전을 내놓으라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나중을 위해서거든. 네. 단순히 대선 뭐 잘 되는. 그러면 그런 오류가 또 생기는 거예요. 준비가 부족하면 결국은 잘못된 세력에게도 말려들고 의존하고 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런 건 참여정부의 상당히 좀 어떤 어두운 측면이라고 분명히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과정이 이제 앞으로 좀 극복이 돼야 되는 이제 10년이 아니라 9년 만에 그런 기회이자 도전이 온 거죠. 아마 그 참여정부 출범할 때 2003년 출범할 때도 그러니까 이제 김대중 정부 때는 이제 경제 위기, IMF로 상대되는 이제 IMF 위기로 간다면 그때는 이제 안보 IMF 이런 표현이 등장할 정도로 엄청난 외교안보적인 도전이 막 한꺼번에 막 그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굉장히 좀 고전도 많이 하고 뭐 그 어려운 속에서도 이제 몇 가지 성과도 냈습니다만 결국 지금 이제 이 9년 동안 잃어버린 9년을 딛고 내년부터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그때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은 통일 외교 안보상의 도전이 지금 밀려오고 있어요. 저는 가장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이제 그 엊그저께 또 임성남 그 외교부 제1차관을 포함한 이제 확장 억제위원회 회의로 갔던 사람들이 마이클 플린, 예, 그 트럼프의 그 이제 안보보장으로 내정된 사람을 만나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제 기자들 만나갖고 마이클 플린이 사드는 한미동맹의 상징이라고 얘기했다. 그러니까 마이클 플린이 기자들한테 직접 얘기한 게 아니고 자기가 뭐 이렇게 뭐 얘기하다가 그 얘기를 갖다 기자들한테 하고 이게 언론에 좀 대대적으로 막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바마 행정부, 곧 떠나는 오바마 행정부는 물론이고 곧 들어설 트럼프 행정부도 사드 한미동맹의 상징이라면서 강력한 추진을 밝혔다. 그러면 이제 국내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갖다 더 정치화시키게 되겠죠. 정치화시키고 뭐 이제 다음 달로 예정된 것처럼 이제 롯데 측하고 이제 그 토지 교환 양해각서 체결이 이제 완료가 되고 그러면 본격적으로 공사에 들어가려고 할 텐데. 자, 보세요. 저는 가장 걱정되는 게 그 부분이에요. 이게 굉장히 우려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5월 이전에 사드의 모든 과정을 완결하겠다는 게 지금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가 아니라 비공식적인 익명의 관계자 입으로 해서 그렇죠. 시중에 다 유포가 됐고 그걸 국방부가 부인을 안 합니다. 이런 식으로 뿌리는 거예요. 흘리는 거고. 그래가지고 기정사실화 시켜놓고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성주에서 곧 물리적인 충돌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저로서는 제일 걱정되는 거예요. 시계를 되돌려 보십시오. 2012년 총선에 4월 10일인가 11일 날이 투표일인데 4.11 총선. 3월 30날 강정마을에서 발파 작업이 시작됩니다. 그렇죠. 그런 발파 작업이 시작됐죠. 불과 총선을 한 열흘여 남겨놨던 시기예요. 그때 제주도청에서 이거 총선 이후로 연기해달라고 공문까지 몇 차례 내려보냈고 환경영향평가가 덜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굳이 그때 발파 작업을 해야 됩니까? 얼마든지 연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총선용이었죠. 그러면은 그때 저도 비례대표 선거운동 중이었는데 선거운동을 접고 비례대표에서 내려갔죠. 내려갈 수밖에 없는 내려갔죠. 자 보십시오. 정치가 여의도에서 되는 게 아니라 강정마을이 정치판이 된 겁니다. 이때. 그 뒤에 1년에 벌어진 상황을 보십시오. 강정마을 찬성 세력과 강정마을 반대 세력의 프레임으로 선거가 가버렸어요. 이런데 지금 대선이 이제 언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5월이라는 시점이 뭡니까? 그러면은 이제 6월 대선 얘기 나오고 있는데 그때 성주의 그 대상 부지에서 물리적인 충돌이라도 벌어지면 정치가 그리로 옮겨가는 겁니다. 이게 그리로 정치가 옮겨가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야당이 했던 관성이 또 있다고. 그건 뭐냐면은 어쨌든 막고 반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게 이제 종편부터 카메라 기자들 다 올 거고 모든 대한민국의 카메라가 다 거기 초점 맞추면 다른 정치는 온데간데 없고 민생 의제는 온데간데가 없고 성과연봉제, 비정규직 문제 이런 거 다 온데간데가 없고 이게 정치계를 다 좌우지우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작전 세력이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드는 거예요. 지금 뭐 식물 대통령 막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누군가는 우리한테 마지막 남은 통화줄은 사드다. 그래서 이거 당초 계획이 원래 연말이었는데 연말 뭐 미국적 요구도 있었겠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익명의 군 고위 관계자가 내년 5월을 목표로 하겠다. 그리고 마이클 플린 만나가지고 그런 얘기를 또 공개적으로 막 기자들한테 풀어내고, 그죠?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도 생략할 수 있다. 이미 뭐 기반 시설은 다 했으니까 시설만 갖다 놓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이거를 갖다가 아니 더 심한 얘기도 나왔어요. 그 미 8군 사령관 그 벤달이라고 있어요. 제임스 벤달 사령관이 뭐라 그랬냐? 한국의 대선이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사드를 앞당겨 하는 거다. 이 발언을 기자간담회에서 했습니다. 이게 뭔 얘기입니까? 한국의 정치 일정하고 사드가 무슨 관계가냐? 다음 정권 못 믿겠으니까 우리는
현재 박근혜 정부에서 끝내고 싶다 이 얘기예요. 네. 그럼 다음 정부 못 믿는다는 걸 노골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정치 일정에 맞춘다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사드 배치 시기는 누가 결정하는 거냐면 중앙선관위원장이 결정하는 거예요. 서로 참으니까 대선 일정이라 그러니 국방부 장관이 하는 게 아니고 중앙선관위원장한테 달려버렸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그런 식으로 이제 사드를 하게 되면 뭐냐 하면은 다음 정권이 야당이 집권할 가능성도 높고 뭐 재검토하겠다는데 해봐라. 우리 이 정부에서 끝난다. 우리는 즉 주한미군 사령부는 친박 사령부다. 그다음에 한미 동맹은 친박 동맹이다. 이렇게 하면서 저 촛불 민심에 대한 자기가 의도했든 안 했든 간에 부지불식 간의 적대 관계로 가는 겁니다. 이건 한국에서 앞으로 미국에 대한 대단한 역풍으로 되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미국 사람들한테 이런 걸 충분히 설명을 해줘요. 신중하게 연행해내기. 그러면 하루 이틀 할 거 아니다. 길게 봐라. 이런 한국 국민 화나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그러니까 문재인, 이재명 두 대권 후보께서 무슨 말을 빠뜨렸냐 하면은 자 언론에서 조선일보 사설은 사드 차라리 반대해라. 뭐 다음 정권으로 연기하겠다 그러냐. 이러면서 사드 연기하는 거에 대해서 막 공격이 들어와요. 그러면 내가 연기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이 대선을 앞두고 앞당기는 거다 이거를. 그러면은 그냥 놔두면 자연히 다음 정부가 하는 건데. 그러니까 다음 정부로 연기해라. 이 말이 잘못된 거야. 이 말이 이게 논리적으로 잘못된 거고. 그다음에 뭐냐 하면은 사드를 대선 전에 한다 후에 한다는 그 결정 과정 자체가 비정상이었다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이번 비선 실세 게이트와 관련해 반드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사드와 F-35 등에 대해서 우리가 모든 이 정부의 안보 의사 결정이 비정상적이라는 건 익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주범이 확인이 됐어요. 누굽니까? 정호성 비서관입니다. 확인됐습니까? 네, 확인이 됐어요. 이미 이 최순실 게이트 이전에 사드 때나 F-35 때 외교부와 국방부에는 정호성이 유명 인사였더라고. 회의에 들어와서 스텔스기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몇 개월 후에 진짜 스텔스기 가거든? 그다음에 사드는 이제 결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진짜 얼마 있다 보면 결정이 되거든? 그래서 저 사람이 누구냐? 이래가지고 그 이미 관료들한테는 실세라는 게 됐고 그러면 제 생각에는 어떤 회의를 들어왔겠냐 제가 보기엔 NSC 상임위에 들어온 거예요. 원래 NSC 상임위는 멤버가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아무나 들어오는 회의가 아니라고. 거기에 무슨 자격으로 들어와서 거기에다 그렇게 분위기 만들고 가면 그게 정책이 되는. 그런데 정호성이 그러면 외교안보 전문가냐? 노무학과 출신입니다. 근데 대학은 정치학과 나왔어요. 정치, 국제정치 대학원 다닐 때 알던 사람이었어요. 고대에서 뭐 좀 있대. 그런데 그 정도 지식 가지고 와가지고 스텔스와 사드를 얘기할 수준이 되느냐? 아니죠. 자기 의견 얘기한 게 아니지. 누군가 계셨던 거예요. 누군가 계신 거지. 비공식적으로 모셨던 주군의 말씀. 안보실장 라인이 아니라 이 문고리 라인을 타고 내려오는 그러면서 안보실에 부담을 더 실어주는 역할을 한 게 정호성 비서관이에요. 그 동기가 뭐냐가 궁금한 거예요. 그렇죠. 그 배후엔 또 누가 있느냐는 거예요. 아직 거기까지는 못 가셨고. 못 갔고. 이거 특검이 수사해야 됩니다, 이거. 그러니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면은 한 번도 NSC 상임위가 정상 가동돼서 제대로 결정된 적이 없습니다. 중요한 안보 정책이 무력화돼 있어요. 확실히 무력화되고 비공식적으로 결정이 대부분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런 결정을 이렇게 이 게이트 전국에서 한번 들여다봐줘야 될 건 아니에요. 한번 규명은 뭐 잘못된 결정은 없냐. 이런 건 굉장히 원래 여의도가 했었어야 될 일 아닙니까? 이걸 마치 문재인 대표가 이런 비정상적인 결정을 견제하면 사드 반대하는 모든 누명을 너한테 씌우겠다. 이런 잘못된 프레임을 나중에 받아들이고 피해를 입는다 이게. 그러나 그건 잘못된 프레임이에요. 사드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어서 국민 반발을 초래한 거는 박근혜 정부입니다. 그렇죠. 처음에 쓰리노라 그랬잖아. 검토도 안 한다 그랬잖아. 그리고 요청도 없었고 협의도 없었고 결정된 바도 없다. 그래 놓고
몇 개월 있다 사드 결정하니까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 아, 저번엔 필요 없다고 그러더니 갑자기 몇 달 지나니까 들여온다고 저러는 걸 보면 저게 무슨 실제로는 필요 없는 무기인데 미국이 압력을 넣어서 저렇게 박근혜 정부가 넘어가는구나. 대다수 국민들한테 그 인식을 심어준 건 박근혜 정부 당사자 아닙니까? 그다음에 비공식적인 의사결정이 더 의혹을 불러일으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정권 교체기에 한번 점검해야 될 사안 아니냐. 이렇게 상식적인 선에서 여러 가지 그런 팩트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하지. 꼭 이게 뭐 언제 들어와야 된다, 연기해야 된다 이런 프레임으로 얘기를 하니까 사실은 연기하는 것도 아닌데 그게 정상인데. 그렇죠. 연기가 아니라 원래 계획이에요. 다음 연말이었으니까 대선이 앞당겨진 거지 사드가 연기된 앞당겨진 게 아니에요. 그때도 사실은 12월을 그 선거 기일을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했나 보네요. 그러니까 그거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는 거야. 방법이. 지난 7월 8일 발표할 때 왜 내년 연말이에요? 이렇게 묻고 싶은데 제가 현직에 없어서 묻지를 못했는데 그때는 뭐 부시도 선정 안 됐죠. 그때도 선거 기간이에요. 아니 누가 그것도 빠듯한 일정이었어. 그러니까 그런 비판도 있었는데 내년 12월도 빠듯한 일정이라고. 그때 부지가 막 옮겨 다닐 때라고요. 이게 어떻게 1년 만에 다 준비가 끝납니까? 그런데 대선 때문에 더 빨라졌다 그러면은 이 사드는 다음 정부에서 결정하기로 돼 있는 그 스케줄이 문제가 아니라 대선을 앞두고 야권을 못 믿어서 앞으로 대폭 땡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한국의 정권 연기하라고 교체, 다음 정부가 결정하라는 말을 왜 해? 그러니까 한국의 정권 교체 가능성을 걱정하고 있는 미국의 펜타곤과 군산복합체 이게 이제 한쪽이 있는 것이고. 지금 지푸라기로도 잡는 심정으로 뭔가를 잡아야겠는데 잡히는 건 없고 또 큰형님이 또 뭐 요구를 해주니까 그러니까 이 사드를 가지고 한번 이 대선에서 막판 뒤집기를 시도해보겠다. 이거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문제 쉽게 볼 문제가 아니에요. 자, 이 대선이 한참 시작되고 있는데 그 골프장 앞에서 거기 주민들하고 저기 뭐 이제 공권력에 투입해서 막 몸싸움 나오고 그러면 그럼 정치인들 안 갈 수 없죠. 대선 후보들 그거에 대한 입장 안 밝힐 수 없죠. 정당들 그거에 대한 입장 안 밝힐 수 없죠. 뭐 이런 상황이 되면 아니 그게 뭐냐 하면은 야권이 이게 함정이라는 걸 알면서도 빠질 수 없는 황당한 구조가 나온다 이겁니다. 이 대선판에서. 그리고 문고리 권력이 그런 의사결정에 개입한 거는 그걸 노리고 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은 무슨 부속실장이 말이야 대통령 비서관이 자기 업무도 아닌데 얼마나 시간이 많아가지고 지가 들어오지도 않게 돼 있는 회의에 들어와가지고 바람 잡고 다니냐고. 그러니까 청와대 안보 참모가 없냐고. 다 있잖아요. NSC 회의에 참석한 건 확인이 된 겁니까? 저 참석한 사람으로부터 얘기 들었어요.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고. NSC 회의라는 건 저의 추론입니다. 그 회의밖에 없으니까. 아니면 다른 검토 회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이 아니었어. 여러 차례였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문고리 권력이 뭐가 아쉬워서 들어왔겠습니까? 그런 거야. 그거는 하나의 어떤 정치적 프레임으로 이 문제를 보았다는 증거입니다. 그 유사한 사건이 2014년에 무인기 출몰 사건. 그다음에 남재준 국정원장 경질 사건. 김장수 안보실장 경질. 그러면서 그때 뭐 4차 핵실험 얘기, 무인기 이런 것들이 다 전국에 따라 춤을 췄거든. 이런 것들을 관리했던 그룹이에요. 이걸 관리했던 그룹들이 그걸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말씀이세요. 이게 사실 좀 뭐 특검이나 그 전에 검찰 더 나가서 이제 지금 이제 이 국정조사에서도 좀 중요한 문제를 다뤄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아직 그렇지 못했고. 근데 이게 끝난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하나둘씩 이제 밝혀지고 그 의혹을 또 이제 뭐 해소해야 될 책임들이 특검이나 이런 쪽에 있는 거니까 국회 쪽에 이런 부분 우리가 관심을 갖서 이제 보고 다만 저쪽에서 저렇게 치고 나오면 우리도 정면속으로 가자. 이거에 대해서 자꾸 지난번에 대선처럼 자꾸 이거에 대해 명확한 입장 밝히지 못하고 이거에 대해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면 보일수록 그쪽 프레임에 더 말려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단답형으로 입장만 밝게 할 게 아니라 민주당 정도 되는 큰 당이 되면 이런 사드 안보 문제에 대한 검증팀을 만든다든가 이런 것들이 대선 전국에서 불합리하게
그 부당하게 이게 안보 파리, 안보 의제로 되는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정상적인 프로세스, 이런 어떤 그 대안을 하고 의혹을 지금쯤이면 정리를 해놓는다든가. 사실 정의당에서 내놓은 카드 뉴스나 우리가 얘기한 거 읽어보면 다 나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을 해야만 수권 정당이 되는 겁니다. 매번 같은 실수를 되풀이했잖아요. 자, 오늘 방송을 이제 마쳐야 할 시간이 됐는데요. 앞으로 이제 진짜 뭐 또 내년에 또 이제 여러 가지 국민 TV 사정도 있고 개편이 필요할 것 같고, 앞으로 이제 대선 때까지는 주요 대선 후보들 또 각 정당들의 통일력의 안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검증하는 시간, 그리고 사드 문제를 포함해서 이건 결코 끝난 게임이 아니다. 우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팩트를 확인하고 그 내용들을 검증해서 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전달드리겠다고 약속드리면서 오늘 방송 이것으로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